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길게 쉬고 오늘 우리 시장 문을 연 건데 양시장 모두 다 관망세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0.3%의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2,5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피 안에서 담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현재 구간에서 2천억 원 넘게 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720선에서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를 앞둔 경계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지수 상단이 다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변동성에는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었던 사이 이슈들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꼼꼼하게 정비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600선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시장 지수만 봤을 때는 그리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로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2,600선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수가 꽤나 탄력 있게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증권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 빨간불의 수익을 보고 계셔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 그렇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많게는 150%, 20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시장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을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전혀 빨간불의 이 수익의 맛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다라고 SK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SK증권의 퀀트를 분석하는 황지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다.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 리포트는 약 2줄로 썸머리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모멘텀에 편승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경계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파티는 즐기되 출구는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왜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일까요?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의 파워가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진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 보시면요. 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을 이 빨간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누적 거래 대금도 최근 들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파워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특성을 잘 알아야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요, 일단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보다는 시간이 적습니다. 이 주식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기에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세부적인 자본 구조 그리고 지배 구조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개인 투자자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요, 미디어나 SNS를 적극 활용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SNS 이 채널을 운영할 만큼 SNS 운영에 굉장히 진심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나 SNS에서 주로 나오는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뉴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정보에 조금 더 자주 노출된다라고 SK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요, 군집 행동 강화로 연결이 되고 있고 정보의 비효율성에 따라서 가는 종목만 가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SK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MTS나 HTS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MTS 모바일로 이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깔끔하고 아주 간편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자면은 지금 때는 인기 종목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이라는 이 섹터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기가 많네, 하나오션이 인기가 많네라고 정보를 얻고 그 이후에 후행으로 이것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종목이 앞으로 더 가고 지금도 더 가는 장세가 이러한 것들 덕분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SK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만나보시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거 수익률 기반 전략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우수했던 종목을 매수하고요. 부진했던 종목은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주식 격언인 싸게 사고 비싸게 팔라라는 게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시장 장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삼양식품도 있을 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을 테고 하나오션도 있을 테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양식품의 사실 주가만 생각해 본다면은 98만 원, 97만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싼데 이전 같으면은 너무 비싸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나왔겠지만은 지금은 달라졌다 이겁니다. 상승하는 과정을 노리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한 손절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SK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52주 고가 전략인데요. 52주 최고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52주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마이너스 안에 있다면은 그 종목은 여전히 그래도 주가를 유지하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52주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보다 더 빠져 있다면은 이 종목은 인기가 식은 종목이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활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익률과 거래량입니다. 수익률과 거래량을 조합을 해서 9개의 섹터로 나눠봅니다. 그 가운데서 수익률도 좋고 거래량이 많다면은 그것은 인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익률과 거래량 모두 다 낮다면은 완전히 외면당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외면당한 종목이 그래도 퍼도 낮고 밸류에이션이 낮으니 괜찮다라는 전략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많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전략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위험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상승장을 지탱했던 것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푼다면은 증시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방어주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기 있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이긴 하지만은 방어 전략도 늘 필요하다라는 게 SK증권의 커멘트였는데요. 채권과 방어주는 그래도 해지 역할을 한다라면서 모멘텀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일부 섞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워낙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같은 돈을 그곳에만 좀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SK증권에서는 지금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러한 장세 전략을 잘 짜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늘 방어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선까지 거의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가는 종목이 앞으로 더 갈지 아니면은 2,600선에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방어주가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업종별로 어떤 이슈들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에 성공한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의 주가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공동 입찰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주가 동반 강세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52주 신고가인 43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나오션 역시 3%대 오름세로 출발한 뒤 개장에서 1% 안팎의 오름세 현재 구간에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양사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최대 33조 원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외신 보도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CBC 측은 이들 기업을 포함한 한국 방위산업업체 3곳이 지난 3월 캐나다의 정부의 미요청 제안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원팀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예고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제약바이오주 동반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미국이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의약품 관세 에 대해서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주요 업종 내 종목들의 주가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체코 원전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등 원전 관련주는 줄줄이 급락세입니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테마인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이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의 반발 때문에 한수원과 체코 간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체코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가 4회사 간 체결한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환율과 유가 부담까지 덜어지면서 항공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대한항공이 8% 넘게 오르는 등 항공주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항공사는 리스비와 유류비 등 이 달러로 지불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항공주의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1,380원으로 개장해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만 달러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도 급격한 이 강세가 연동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더 주목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2주 안에 일단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오텍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의약품 수입이 이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조사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그 미국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분을 국내장에서도 지금 이제 국내 바이오텍 관련 회사들이 일단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바이오텍 관련 센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임은 확실한데 실제로 이제 국내 바이오텍 대부분이 미국향 매출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대부분 기술 이전 또는 로열티로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향 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는 바이오텍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영향이 있다면 미국향 매출이 있는 한 20% 중후반 정도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정도가 미국의 공장 설립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려가 좀 과하다라는 판단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ST팜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미국발 의약품 관세 우려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상 미국향 매출 비중이 10% 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익률을 떨어뜨리는 큰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빅파마의 이제 생산원가 상승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료 생산 단계에서 배치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품 관세와 관련된 하락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관세 부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또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게 물량을 뺏길 우려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파마 바이오텍의 선택에서 관세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이제 센티적인 요인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금일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저가 매수 유효한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에이즈 치료제 임상 중인 미국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또 1분기를 저점으로 2, 3, 4분기 실적 부분에서도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한 현재가 매수 유효하고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만 7천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하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쪽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인데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2위권부터 4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가 연이어서 줄매수하던 기업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포지션 변하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번에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로보티즈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클래시스 쪽으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ABL 바이오 쪽으로는 외국인들 연이어서 줄매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잔, 세 번째로는 올릭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인데 4위권에 위치한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 매도세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이어서 줄매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계속해서 매수세 나타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KB금융인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KB금융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기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BHI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
업종은 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릭스, 세 번째로는 파워비스, 네 번째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다섯 번째로는 엠노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꼼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셀비온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도 나오게 될 테고 또 트럼프가 관세 관련 발언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 경계감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감도 있고 트럼프의 발언, FOMC 많은 이슈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시장은 굉장히 좀 단순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트럼프가 영화 산업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이 부분을 또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보이고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주 내에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빠르면은 다음 주 후반 정도에서 다다음 주 정도는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이슈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또 지각을 흔들 수 있는 매우 큰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관세나 이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몹시 궁금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차피 지금 올라온 다음에 한 차례 숨고르기 할 타이밍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핑계거리 정도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너무 이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이제 실무 담당자들이 이제 만나서 스위스에서 회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말로는 계속 이제 더욱더 리스크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뒤에서는 다들 이제 관세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각 국가별로 서로 접촉 중이다라는 거. 그게 심지어 미국과 중국까지도 진행 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대통령을 대신할 이제 권한 대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트럼프가 직접 때리기엔 좀 민망한 상황이 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한 7월 정도로 미루면 되지 않겠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숨고르기 구간에 다가왔는데 횡보하면서 마무리하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번 눌렸다가 가도 오히려 도움닫기 형식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온 종목들 적절히 비중 조절하거나 한 차례 매도한 다음에 순환매 공략하는 게 좋은 증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략이 요즘 정말로 유효하게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 어때요? 지금 우리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올라온 코스피 증시 지금 2,500 위쪽까지 올라와서 오늘도 사실 미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불안해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제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고 2,500 쪽으로 붙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쪽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장하다,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가면은 코스닥이 좀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30 쪽에 이제 붙어가는데 강한 저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린 다음에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중간에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크게 밀린다라기보다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이죠. 한 2주 정도 횡보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730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저는 이번 봄에 이제 다음 달까지죠. 봄이 6월 달까지인데 상반기 안에 780 돌파 시도는 당연한 거고요. 돌파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를 보면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다. 분명히 딱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고 공포감에 있던 증시 거의 최저점이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장하다 우리 증시 회복력이 빠르구나 체력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이번 연휴에 좀 아쉬운 사건이 하나 나왔죠. 뭐 체코 원전은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오늘 원래 이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 바로 직전에 이제 원전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살짝 살펴보니까 그냥 프랑스 쪽하고 이제 뭐 소송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제 계약을 서명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서명만 조금 미룬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의해서 불확실성은 조금 더 길어지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서명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지연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물립 작업이나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준비를 해놓고 서명만 조금 미뤄졌다 정도로 보시면서 그린 에너지 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가 오고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모두 다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지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전력 이제 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 신규로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화석 연료가 아닌 그린 에너지로 계속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유럽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곳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금 미진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원전을 비롯한 전력 관련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친환경 쪽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원전 급브레이크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종목을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되느냐, 원전주를 그대로 또 봐도 되느냐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다시 다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에 원전주 전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니 또 다른 뉴스가 이렇게 좀 가로막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중요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득점낼 수 있는 종목, 안타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어요.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장에서 1에서 2%대가량 조정을 받아갑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원전 대장주이기도 하고 안타 종목은 제가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입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뛰어난 원전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뭐 수소 관련 뭐 터빈이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 진행할 때 두산에너빌리티만한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역시나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개파락 나온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구간. 그리고 개파락도 제가 볼 땐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계약이 미뤄졌다라고 했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심지어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체력이 약할 때는 뭐 최소한 10몇 %에서 거의 뭐 준하한가 가는 수준으로도 밀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가 나올 만한 기준은 아니니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는 숨고르기 정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이후에 사실 우리가 뭐 국내에서도 뭐 신한울 3, 4호기 공급 계약한 거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체코의 폴란드나 아니면은 뭐 중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루마니아나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탈원전했던 국가들도 다시 다 원전 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특히나 이번에 체코가 조금 지연된 게 아쉬울 뿐이지 정말로 이제 뭐 대규모 26조 프로젝트가 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관심 갖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구간이고 오히려
오히려 지금과에서 휴식 구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나 뭐 이런 부분하고도 분쟁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타임인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2루타 종목 살펴볼까요? JC케미칼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오름세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로 함께 묶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제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그린케미칼 소개해드릴 때도 그때도 이 종목을 이제 3루 타도 괜찮다. 대신 빠르지 않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호타주족처럼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볼 땐 지금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2030년까지 녹색금융 투자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2030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2050년 되면은 거의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이제 뭐 내연기관도 금지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시작된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초입 단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권별로 어느 정도 이제 녹색 금융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녹색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혼합 연료 쪽으로 해가지고 기술력을 굉장히 뭐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작년 말에도 이제 DS 단석이 1조 원 뭐 본인들의 이제 매출에 대해서 1년 매출을 한 번에 계약하다 보니까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계약이 나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속 가능 항공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시장 단계인데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뭐 작지 않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못해도 30~40%에서 100% 이상도 움직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입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기에는 딱 알맞는 2루타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JC케미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을 골라주셨네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연휴 전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연휴 끝나고 돌아왔더니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우리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력기기 말씀하신 대로 뭐 연휴 전이건 후건 뭐 계속 좋습니다. 중간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한번 충분히 휴식 구간을 가졌는데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지겹게 나오는데 또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말로 없는 종목, 3루타 종목에 LX 일렉트릭만큼 좋은 종목이 흔치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 쪽에서 배전이나 이제 뭐 변압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족하고 인프라 계속 구축해야 되고 노후화된 거 교체해야 되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말씀드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변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고압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만한 기업들이 없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기에 뭐 전선 관련주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요즘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문매를 맞고 있는데 트럼프 대신 때리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가
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XAI를 통해서 이제 LX 일렉트릭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4대 빅테크 중에서도 3곳이 지금 얘기 중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잡아도 아주 훌륭하고 뭐 2개 이상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단어까지도 등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뭐 규모의 계약 건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호타준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업이고 미래를 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니까요. LX 일렉트릭 앞으로도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변압기 사업 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3루타 종목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3개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보니까 우리 만로홈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 오랫동안 수익률 1위를 지키고 있던 하나오션이 드디어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인벤티지랩 최근에 굉장히 핫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가 상승의 이제 1차적인 마무리가 아닐까 싶긴 한데 드디어 200% 넘는 종목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인벤티지랩이나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100% 넘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조만간 1페이지에는 100% 아래 종목은 안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도 50% 아래 종목은 앞으로 안 보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10종목까지 봤었죠. 지금은 10종목으로 하면은 60% 아래는 보기 어려울 정도까지도 이제 조만간 이제 진입할 것 같고요.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가 사실 원래 1페이지에 있던 종목인데 14위까지 지금 밀렸어요.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이 자리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테크인 대신 다른 종목으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제주은행이나 그린케미칼, 글로벌 텍스프리, LIGX1 뭐 다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를 경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래도 50%대에서 40%대 종목이 15종목 이상이 준비돼 있다는 거.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온 종목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지금 이 순위 경쟁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오늘 이 말로 없는 종목들을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려 232.19%입니다. 제가 250% 종목도 이번 달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야 돼요. 이게 이 투자가 이게 우리나라 법상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경고 종목, 주의 종목 이렇게 지정이 되죠.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이제 2거래일 뒤까지 D+2까지 4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하루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2거래일 전보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55,550원을 넘어가서 종가가 끝나게 된다면 내일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55,5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장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격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하루 거래 정지되는구나,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나오는구나.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리미리 올라가게 되면 점점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니까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한 템포 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쉬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비중 늘려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여러분들 순위 변동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말로 홈런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1월 23일 날 인벤티지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24일 날 글로벌 텍스프리가 나왔는데 이 종목이 10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또 멋진 모습 보이고 있고 이 다음 종목은 또 인벤티지랩 바로 전날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1월 22, 23, 24 이 종목들이 굉장히 또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1위까지 올라왔는데 추세가 너무 좋고 제가 한번 쉬고 나서 더 멋지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는 쪽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1차 목표치에 달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그리고 연휴에 놀고 먹자 제가 말씀을 드리죠. 푹 쉬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나면은 돈은 이런 종목들이 벌어다 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상 같은 경우가 지금 1차 목표치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컨셉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다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로 없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훌륭하게 살찌워 줄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모아온 종목들이 차곡차곡 수익률을 잘 쌓아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보셨을까요?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원전 쪽을 그래도 시작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시작과 끝은 원전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G2파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G2파워가 바꾸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세상,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AI 배전반 효과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의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성장성을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끝나면서 더더욱 좋은 효과. 이 분쟁이 끝난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SMR 같은 경우를 연구하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눈 감아 줄 테니까 같이 연구하자, 공동 연구하자라고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역할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쉬었던 구간이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또 다시 한번 이런 체코 원전 이제 서명이 조금 미뤄진 거 가지고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세워드리면 7,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그래도 뭐 양봉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7,000원 전후 되는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8,000원 아래면 그냥 계속 좋은 구간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 길게 잡아드릴게요. 1차는 10,000원, 2차는 12,000원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목표치를 세우고 그 이상도 사실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10,000원 간 다음에 앞자리도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6,000원 구간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G2파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파워를 보여줄지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만롱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80원대로 급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향이다. 7일 MP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4원 내린 1386.9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6원 내린 1379.7원에 개장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 3일 새벽 2시 마감가 기준으로는 21.8원 하락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1387원으로 반등하며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파이널샷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이슈인 것 같은데 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흥미로운 이슈들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보니까는 FDA가 지난달에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국 FDA가 뭐 어떤 공식 발표를 했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FDA가 이제 신약 개발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동물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동물 실험을 통한 독성 평가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평가를 진행하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FDA가 동물 실험 폐지 대신 제시한 방법은 이제 조직칩 및 미세 생리학적 시스템, 이제 컴퓨터 모델링,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통한 생체 조직 기관 등 바이오 프린팅 기반 방법 등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 바이오솔루션, 비상장사 중에서도 맵스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상장을 앞둔 기업입니다. 9일날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이 많은 분들이 또 신규 상장 중인 만큼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한 개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9일날 상장을 앞둔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평가 솔루션 오디세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오가노이드란 이제 사람의 체세포나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장기 유사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장기기관의 기능과 구조가 유사할 뿐 아니라 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 피부처럼 뭐 털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오가노이드 진단과 치료제 등의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약 2조 원에서 2031년에 8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름대로 이제 오가노이드 제품을 활용하는 기업인데요. 이 오디세이라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체 특성을 모사하는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동물 실험 없이 첨단 의약품 등을 평가해서 신약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솔루션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현재 종양, 중추신경계, 장, 피부 등 오가노이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등과 50건 이상의 계약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협력해서 환자 암세포가 면역 항암제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서비스도 실시 중입니다. 지난해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매출 같은 경우 20억 원 정도였고요. 2027년에는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오디세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단일세포 RNA 시퀀싱, 그다음에 3차원 공간 생물학적 분석 등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염기서열 분석 대비해서 빠른 분석이 가능하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감도와 정밀도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염기서열 분석 대비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세포에서 발현되는 RNA 발현량 등을 분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각각의 면역세포 반응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각 세포들의 위치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발전된 기법인데요. 이 기법 역시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짚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번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우리는 폐지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두 번째로 언급해 주셨던 기업이 토모큐브입니다. 이 기업도 좀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가노이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토모큐브도 수혜 혜택을 입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없이 현미경을 통해서 3차원 고해상도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이제 독성 평가가 이뤄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이미징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미징 장비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바로 이 홀로토모그래피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실험이나 기존
현미경 기술이 찾아내지 못한 독성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 홀로토모그래피 기술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한 현미경 기술입니다. 가장 먼저 이런 제품을 개발한 곳은 스위스의 나노라이브라는 곳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 현미경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측정 단계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직관적이지 않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두꺼운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반면 이 토모큐브의 2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한 번으로 이제 두꺼운 오가노이드 촬영과 분석까지 가능하고 정확도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평가할 때 경쟁력은 어떤 걸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AI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 수준의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이 AI를 통해서 영상 품질도 향상시켰습니다. 해상도는 이제 2배, 복원 속도는 최대 10배가량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요. 염색이 안 되어 있는 세포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염색 기술도 구현했는데 3D 디지털 염색 정보 추출 정확도가 97%에 달합니다. 이 토모큐브의 AI 기술력은 구글 AI와 미국 앨런 연구소의 성능을 앞서는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가노이드 제품이 지금 이 시점에선 주목을 받고 있지만 문제가 명확한 규제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가노이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FDA가 이제 동물 실험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오가노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투여되거나 인체에 뭐 삽입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FDA나 국내 식약처에서도 따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목 허가 자체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면 허가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어떤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에서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현재는 이제 전임상 연구에서 어떤 종류의 방식의 오가노이드 제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임상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생산된 오가노이드 제품을 이런 약물을 투여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규제가 없는 만큼 이 리스크가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FDA가 이제 오가노이드를 통한 동물 실험 대체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규정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규정들을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개화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FDA에서도 아마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점차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김진수 기자님께서 바이오 솔루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 모델을 가진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좀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가노이드 제품이 아니라 인체 조직 모델을 생산 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몇 없는 OECD TG 테스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등재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TG 등재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이 다수의 국제 검증 과정을 통과해서 재현성, 정확성, 예측성 등을 기준을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즉 이제 해당 모델로 시험을 거치게 되면은 해당 결과는 믿을 수 있으며 이제 OECD TG에 등재된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OECD 회원국 내에서는 서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 관련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 유럽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TG에 등재된 시험법이 있을 경우 동물 실험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바이오 솔루션의 각막 모델 같은 경우에는 OECD 기준으로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 솔루션의 인공 각막 모델 예측력이 이제 민감도가 99%, 특이도가 69%, 정확도가 86%로 OECD 기준을 훨씬 상회하면서 다른 경쟁 제품과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인체 조직 모델이 OECD TG에 등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게 뭐 어려운 거겠죠? 네, 설명드리자면 OECD TG 등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품목이 없는데요. 이 바이오 솔루션이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4개, 6개 이 정도 품목밖에 없습니다. 이 OECD TG 등재된 각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텍 코퍼레이션, 재팬 티슈 엔지니어링, 스키네틱, 바이오 솔루션 제품 등 4개밖에 없고요. 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레알,
henkel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메티 코퍼레이션, 재팬 티슈 엔지니어링, 스텔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솔루션 제품이 있는 건데요. 또 바이오솔루션 제품이 여기 등재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미국형, 유럽형 인체 조직 모델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몇 없는 동양인 세포 유래 인체 조직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더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동물 실험을 좀 이어가던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동물 실험은 보통 전임상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CRO 업체들에게는 좀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FDA의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약간의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보여집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임상 CRO 서비스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인비보, 인비트로 분석, 동물실 임대 사업 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 CRO를 대표하는 업체 중 한 곳입니다. 이제 우정바이오의 지난해 매출이 432억 원 가량인데요. 이 중 24% 가량이 이 동물 실험 관련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FDA 동물 실험 폐지 이 규정에 따라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에 놓인 상황이고요. 우정바이오는 이제 여러 해외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서 실험용 미니피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 실험 관련된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매년 계약들이 갱신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동물 실험이 당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타격은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동물 실험 폐지에 따라서 AI 기업과 오가노이드 이런 것들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뜨고 있지만 이런 이 AI와 오가노이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장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동물 실험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동물 실험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파이프라인 검증을 위해서도 동물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대체 시험법이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동물 실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와야지 본격적인 좀 매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동물 실험이 폐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또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네,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동물 실험뿐 아니라 이를 앞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 시험법도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개방형 실험실 렉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오링크스와 협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링크스와 서비스 제휴를 맺고 비임상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링크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약품 품질 평가를 위한 세포 기반 동물 대체 평가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우정바이오와 바이오링크스 같은 경우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시험법 개발 최적화, 동물 시험법과의 동등성 평가 등 검증 연구도 실시 중이고요. 이런 투트랙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 개발 경험과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자산을 쌓고 있어서 우정바이오는 이제 추후 동물 실험법으로 대체가 되더라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정바이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내 증시 입장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가치 급등이고요. 두 번째는 유가 급락인데요. 일단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역외 달러 원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데의 배경은 대만 달러 가치의 폭등, 즉 절상폭 확대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측에 절상 압박이 있었다라는 뉴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협상이 종료된 시점이 5월 1일이었고 대만 달러의 급등세가 나타난 시점도 5월 1일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요, 미국과 대만 측에 통화 관련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내에서 대만 달러 강세 용인설이 확산되는 분위기였고요. 미국과 아시아 간 일종의 통화 합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합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시에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만 달러에 연동돼서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원화 강세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일단 시사점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멈출 가능성이겠죠. 순매수 전환 가능성 어느 정도가 될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단에서도 수출주들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 보여줄지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유가 급락 역시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유가가 4년 내 최저치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미국의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국내 증시에 더욱더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물가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무역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급등 과 유가 급락 모처럼 우리 증시 그리고 경제에 우호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5월 증시 안에서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현재 이제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그래도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오늘 어떠한 이야기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환율 호재까지 항공주가 오늘 탄력이 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이랑 비교해도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대한항공 7%, 에어부산 7%, 진에어 7% 가깝게,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고 환율도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마 조금 더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특히나 오늘 항공주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강세를 이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뭐 기사들을 대부분 뭐 체크를 하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만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야기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만의 보험사가 어떤 달러를 매도를 하고 대만 달러를 매수를 했다. 나름대로 좀 약간 근거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대만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달러만 보더라도 한 나라가 갖고 있을 정도의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달러 가치의 훼손을 염려를 해서 달러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는 대만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치 훼손을 염려를 해서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처음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약간 뭐 아직까지는 뭐 썰이긴 합니다만 이제 마라라고 합의라는 부분이 기사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마라라고 합의가 뭐냐면 이제
1985년도에 이제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그 플라자 합의 때 이제 엔화를 이제 강제적으로 절상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가 굉장히 그때서도 힘들어졌던 부분이 플라자 합의인데, 마라라고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 사는 곳이죠. 그 리조트, 이제 골프장이 있는 그걸 이제 마라라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무역으로서 어떤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힘드니까 환율로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마라라고 합의인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좀 약간 근거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오피셜로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유가,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이 두 개는 사실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배울 때 유가와 달러는 원래는 그 부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달러도 뭐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그 급락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유가는 뭐 3년 동안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점 대비해서 뭐 반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뭐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부분은 뭐 없다라고 봐도 될 텐데, 일단 항공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달러보다도 그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항공주들이 과연 유가 달러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환율이 100원 상승을 하면은 1년에 환차손이 6,300억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기사가 많이 돼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1달러가 떨어지면은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40억이 절약이 된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연간 일단 그 항공유 소모량이 3,100만 배럴을 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달러로 적용을 했을 때 340억 이상이 절약이 된다. 이 부분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지가 되냐 안 되냐인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이 있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면은 다시 달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을 하느냐 절하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위안화는 이제 고정환율이니까요. 거의 그 절하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중국이 위안화를 오히려 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이 보는 좀 견해고요. 원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한항공이 항공주들로서 이전에는 한진칼 가져오셨어요, 그죠? 네, 두 개 중에 선택하자면? 한진칼은 약간 지분 구조가 취약한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제 항공주들 좋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후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뭐 대한항공이 가장 원픽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국적 위안화의 흐름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오르는데, 네. 이 기업 가격 보시는 수준이 있으실까요? 이게 좀 대한항공이 사실 가격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가 좀 힘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유가 하락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의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합쳐서 나온 게 오늘이 거의 처음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추이를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환율과 대한항공 주가를 같이 비교하면 그렇게 연동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그죠. 합니다. 네. 근데 유가랑 대한항공 차트를 보면 거의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진 거 대비해서 대한항공 주가가 좀 약간 덜 올랐어요. 오늘은 오른 거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아랫 방향을 뭐 더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뭐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항공주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경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방산주가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공동 입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합류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최대 방송사인 CBC의 지난 5일 보도 내용을 좀 보면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포함한 한국 방위업체 3곳이 지난 3월 초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200억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서 3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미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주요 방산주들의 주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오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DB증권에서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에 따른 상선 발주 그리고 해양의 잠재 수주를 고려했을 때 올해 수주액 역시 작년의 수주액 뛰어넘을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특수전 증설 그리고 미국의 해군 MRO 신조까지 추가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5조에서 6조 원의 추가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구간에 돌입했다면서 드디어 통상적인 선박 마진율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생산성 개선 효과는 이제부터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의 6만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실적 서프라이즈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DB증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K9과 천무의 경우 활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납품 스케줄이 조기 인도되는 형태에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와 탄약의 추가 수요량을 고려해 봤을 때 폴란드와 사우디,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역시나 보유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향으로 자주 포와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 기대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DB증권에서는 25년에 약 2.5조 원, 내년에는 2.7조 원까지의 수준의 증액 기조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 8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른 증권가에서는 120만 원, 130만 원까지 바라보는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K방산인데요. 우리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지 올해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박근우 이사님께서 금융주 가지고 오셨네요.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5% 넘게 상승세 23,250원대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카카오뱅크는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왔고 오늘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로 어떤 취급을 한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핀테크 쪽으로 맞아요. 이제 꼽혀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다른 어떤 금융주들 대비해서 이제 상승률이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미미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앞서서 뭐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 1분기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1,374억 원 역대 최대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서 실적을 공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금융사들 그러니까 보통 뭐 은행 비롯해서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뱅크들에 대한 보는 시선이 작년과 올해 보는 시선이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조에서 이 예대 마진 보통 우리가 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방어를 할 것인가. 가 이제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보는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이번 실적에서 좀 눈에 띄는 성장을 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긴 했습니다만 비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이자 수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구간에서 나름대로 다른 어떤 그 금융사들 대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인데 평가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 예금 쪽에서도 그다음 요금을 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 예금이 있는데 요금을 예금은 우리가 보통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는 이제 통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자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좀 묵혀놓고 돈을 출금을 안 하겠다. 그게 이제 정기 예금인데 그 부분을 고루 일단 그 유입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모임 통장 같은 경우도 1조 원이 순중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카카오뱅크의 오늘 주가 상승에 좀 한몫을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전 이 정도 많이 되는지는 사실 많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를 많이 쓰는지는 몰랐습니다만 1분기 고객 수가 이제 2,500만 명이 넘는데 누구나 일단 뭐 계좌를 만들고 보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이제 전체 고객 수 2,500만 명 중에 1,900만 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카카오뱅크가 굉장한 어떤 그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뚜렷하게 늘은 부분은 이제 그 비이자 마빈 쪽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들 보통 그렇죠. 대출을 비교를 해주고 뭐 광고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한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뭐 대출을 이제 뭐 받으려고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데 회사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우리 것도 거기에 대출 상품에 넣어줘서 비교를 한번 해줘. 그런 게 1년 동안에 2배가 늘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29개사였었는데 지금 60개사로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이제 디지털뱅크 출자한 게 좀 있죠. 슈퍼뱅크라고 이제 네임을 달고 있는데 벌써 320만 명 고객 확보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좀 약간 갈라져 있는데 이건 이제 어제까지의 수급이고 오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단기간에 굉장히 좀 그 타이트하게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 수급은 계속적으로 매도였다가 오늘 이제 매수 전환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 금융주의 어떤 대접을 너무 못 받았다. 너무 핀테크 쪽에만 어떤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주 쪽으로 시장이 좀 그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카카오뱅크 실적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은 어떤 뭐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는 핀테크랑 같이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뭐 네. 대출 비교 플랫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사실 수급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은 하나투어입니다. 오늘 하나투어가 4% 넘게 급등세 53,500원대.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만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도 연휴였고요. 맞습니다. 환율 하락의 그 가장 좀 수혜를 보는 업종을 몇 개 말씀드리면 당연하게도 그 수입을 많이 하는 업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주들 환율이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원화 가치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어떤 호평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여행주들도 사실 그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환율이 좀 하락을 하면은 보통 아웃바운드 고객들이 많이 좀 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좀 약간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이제 24년도 온기 실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단계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투어가 25년도의 실적 목표치를 보면 특정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드 전후로 실적을 되돌려 놓겠다 올해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하나투어의 올해 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율과 관련돼서는 인바운드도 중요합니다만은 아웃바운드 고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웃바운드 고객은 항공 노선이 이제 많이 신설이 돼야지만 아웃바운드 고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 아시아나항공과의 어떤 합병 마무리 단계에서 외국 직항 노선을 올해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연결된다라고 하면 하나투어 쪽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하나투어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제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이제 코로나 때 힘들었을 때 지분을 좀 팔았죠. IMM
PE에 좀 팔았는데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하면은 한 16%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한 1,700억 정도 더 나오는데 IMM 프라이빗 이쿼티 쪽에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어떤 그 물밑 작업도 많이 했는데 지금 약간 좀 닫아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팔려면 하나투어 주가가 올라갔을 그죠. 때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투어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 상승도 이제 어떤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투어 주가 대비해서 이제 지분율이 프라이빗 이쿼티에서 이제 IMM에서 밝히기로는 최소한 2,500억 이상 우리가 지분 가치가 됐을 때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서도 좀 약간 많이 올라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나투어가 올라갈수록 이제 IMM 펀드 쪽에서는 사모펀드 쪽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하나투어의 몸값 불리기를 어떤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투어도 굉장히 힘든 터널을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를 세게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난달 15일 날 이제 공시를 보면은 54만 주 정도 자사주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0일 날인가 소각을 하는 걸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수급적으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실적은 코로나 때를 어떤 벗어났는데 회복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는 사실 코로나 때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코로나 때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채 같은 경우에 거의 줄지가 않는 상황이라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외국인들 수급은 사실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 기조 쪽으로 좀 그러네요. 약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관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 위주긴 한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한 바로는 조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아직까지 기관 매도가 매수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수급이고 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올 때 좀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듯한 느낌 나쁘지 않고요. 환율 영향도 받는 게 여행주다라는 점 참고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하나투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가 흔들린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휴 기간 사이에 워낙 강세 전환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강세가 외국인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달러 자체의 흐름들, 환율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워낙 강세의 흐름들 속에서 원화의 흐름이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휴 기간에 나왔던 호재와 관련해서 방산과 조선 섹터에 대한 강세, 그리고 현재 내수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배당 관련 기대감이 나타나주면서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만기일과 더불어서 뭐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의 흐름들은 저점을 좀 높여 나가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팩트로 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케이프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조선 엔진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선주들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국산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HD 현대중공업과 STX에 대한 그룹사에 대해서 거래처로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재 쪽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엔진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케이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 안에서 케이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그래도 살짝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시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이유가 며칠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시가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는 일정 부분 상승 출발을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결코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장이 열리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짙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시장에서의 수급 또한 지금 기준으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장 초반에는 조금이나마 매수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번 주 총 4거래일이어야 하는데 거래일이 지금 이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당장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어떠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데 초점을 두고 거래를 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포인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 하루 전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까지의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계속해서 섹터 위주로 조금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그리고 방산이었습니다. 항공은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을 겁니다. 미국의 MRO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사실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미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업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후퇴되고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이 군수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항공 부분만큼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항공주가 MRO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항공주가 적지 않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은 오늘도 강합니다. 사실 방산 흐름, 방산 섹터에 대해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딱 하나가 우려가 될 만한 게 있긴 있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운이 좋아서 저희 회사에서 연구원이 직접 세미나를 한번 해가지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네. 2015년경에 한국 항공주가 주가가 크게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국 항공주에 대한 멀티플이 60배 정도나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역시나 매우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산 섹터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수주장구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우선은 조금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B2B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긴 합니다만 최종적인 승인은 결국에는 정부가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쉽게
정부 수장이 우선은 부재합니다. 지금 기간에서 특정 기업이 좋은 수주 소식을 가지고 오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차기 정부가 어디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우선은 모멘텀은 1차적으로 조금은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수주 잔고가 2024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기보다는 신고가 부근에서 조금 머무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기 실적은 때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연간 실적은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탄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연간 이익률 혹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였던 것보다는 조금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면서 네. 방산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되 너무 무리하게 비중을 올려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은 조금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언 들어보고 왔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현재 강세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2,576선, 80선까지 현재 고점 높이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폭 조금 더 넓히면서 0.1%대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4,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7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이기도 했는데요. 긴 연휴를 지나고 나서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쌓였던 그러한 이슈를 조금 소화하는 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외환 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매도 우위를 그대로 이어갔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0.5%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57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사실은 약보합권을 거의 유지했었는데 현재 구간 보시다시피 0.1%의 강보합권 722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포인트였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전 거래일 대비해서 7원 이상 내렸고요. 1,39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340원대를 하회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코스피 안에서는 사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죠. 2.5% 넘게 상승세 19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강보합권, LG 엔솔은 0.6%의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이상 밀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바 같은 기업들은 오늘 좀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약진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9% 가깝게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89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잘 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잘 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5위권까지 빠지면서 5위권에 위치해 있던 현대차가 아마 한 계단 더 밀렸겠죠.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1% 가깝게 밀렸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18만 7,6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완성차 쪽으로는 관세 이슈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완성차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이 파란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고 HD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 라이징 스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7% 상승세
41만 5,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 강보합권 9만 3천원대. 셀트리온이 이제 10위권까지 밀렸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주인공이 바뀌면서 이렇게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안에서 시가총액 이 순위 변동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0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기아가 1% 넘게 밀렸고 신한지주가 약보합권, 네이버가 0.8% 상승세, 하나오션이 1.9% 상승, 현대모비스 0.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15위권 가운데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은 단 2개입니다. SK하이닉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전기차 쪽 좀 크게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 3% 이상 밀렸고요. HLB는 2.4% 넘게 상승세 58,8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유럽 내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뉴스가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기업들 대체적으로 좀 약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이상 반등했습니다. 28만 1,000원대. 로봇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과 함께 엮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좀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강했던 업종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휴젤이 3% 넘게 밀렸고 파마리서치 2% 넘게 밀렸고 펩트론도 3% 이상 밀린 가운데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낙폭이 좀 큽니다. 7% 가깝게 하락세 나왔는데 특히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주가 자체가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클래시스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2.9% 넘게 상승하면서 66,6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사실 하락한 기업들이 더 많았는데 오늘 또 장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코스닥이 이렇게 지수가 그나마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테마주 쪽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상승 마감했고 업종별로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 방산 가장 큰 상승 흐름을 역시나 가져갔고요. 전기, 전자나 건설, 조선, 해운 쪽도 업종 오름세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관련 발언 좀 불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내일 이제 목요일인데 옵션 만기일이라고 또 힌트를 좀 주셨고 어떤 점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은 꽤나 잠잠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대략 3천억 원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현물 쪽에서는 막판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3,700억. 비슷한 수준이죠. 반면 콜과 풋을 양쪽 모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시가를 형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약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매수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조금 많이 사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은 풋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한번 복합적으로 쭉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내일 시장 시가는 약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은 지수는 내일 하락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가에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특정 주체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내일은 우선은 시가는 큰 영향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옵션 만기일 당일에 시장의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커지게 되면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일정 부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주는 그게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내일 시장은 꽤나 잠잠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 중 현재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강세 흐름입니다. 네. 저도 이거는 며칠 동안 조금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너무나 거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위안화에서 결국에는 촉발이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시아 국가의 통화 강세가 지속될 것인가.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는 꽤나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최근 며칠 동안
달러와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시아 국가 통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배경에는 역시나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이 중국도 대만도 우리도 모두 조금씩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시장은 위험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당분간 관세와 관련된 충격이 지금처럼 시장에 뚜렷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통화의 원화도 미국의 달러와도 지금 수준 내외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무역 협상이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세 충격은 당분간 더 없다라고 하는 것. 아쉬운 것은 오늘 또 하나의 뜻하지 않은 악재가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었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실질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시장은 우선은 큰 충격은 없어 보입니다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실질적인 약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장기화된다면 또 한편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우선은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대단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2분기까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몇몇 산업군 위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축소시키고요. 시장은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죠. 그런 면에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호흡을 짧게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수익권에 들어갔을 때 가급적 이른 시점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도, 파키스탄 교전 관련 소식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이제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한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 이슈도 계속해서 잘 팔로우업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경영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매크로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잘 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 참 많이 나왔을 겁니다. 대한항공인데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 조금 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네. 1분기 실적이 우선은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뜯어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한 3,509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비용의 측면, 즉 연료비 외의 영업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1년 전 대비 연료비 외의 영업 비용이 2,920억 원이나 증가를 합니다. 이것 또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925억 원. 여기에서 인건비는 400억 원 이내의 규모로 아시아나 항공인수 축하금 성격의 성과급도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항비와 화객비도 8% 증가한 593억 원. 감가상각비는 고작 한 대 비행기가 늘어났을 뿐인데 21%나 늘어난 801억 원. 정비비는 656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항공사 그리고 여객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고정 비용이죠. 그중에서도 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비가 일정 부분 잡혀지는 게 중요한데 그 외의 부분들은 일회성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이것이 2분기에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과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변수로 작용을 할 듯합니다. 네. 이제 여객과 화물 쪽에서도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국제 여객 같은 경우에는 수송량이 4.5% 증가합니다. 탑승률은 84.9%, 반면 단가는
1년 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추후에 지금과 같은 수송량과 탑승률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국제 여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단가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가는 12.1%나 상승을 했습니다만 수송량은 5.6% 정도 감소했고 적재율은 70.5%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면 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올리기보다는 화물 단가를 낮추는 거죠. P와 Q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 어느 한쪽에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걸 적정 수준으로 맞춰가는 전략을 2분기부터 매우 뚜렷하게 한 가지 목표로 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변수로 작용할 것들, 거시경제 지표들이 사실상 지금 항공주의 편에 딱 붙어 있습니다. 환율, 유가, 금리 이 세 가지가 큰데요. 그 KB증권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매우 자세하게 잘 해두었습니다. 우선은 EPS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환율, 유가, 금리를 살펴보면 환율이 1% 상승하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는 EPS가 전년 대비 8.1%나 하락하고요. 유가가 1% 상승하면 1.2%, 그리고 금리가 1% 상승하게 되면 10.1%의 감소 효과를 견인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국제금리 그리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하하려고 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 네. 유가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넘지 못했고 1,4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동안 못 갔던 게 오늘 다 터지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 MRO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1분기 때 보였던 처참한 수준의 실적과 성적을 2분기 때 그대로 가지고 갈 만한 그 정도의 시점은 아닌 듯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연료비 외에 영업비용도 감소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환율, 유가, 금리 이것 또한 우호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지금 시점에서 조금 오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미국의 MRO 사업에 대한 사업 협력과 연관지어서 동사가 지금 인천 영종도에 새로운 엔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5,780억 원 수준이고요. 항공정비 단지로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죠. 한때는 세계 1위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항공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언제나 북적이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러한 MRO를 위한 항공정비 단지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대략 27년 정도부터는 여기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은 적어도 오늘의 상승이 당장 오늘로 마무리 지을 만한 그런 이슈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여러분들이 내일 시가에 조금은 더 담아보시되 목표 가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 짧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2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 안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조, 환율, 유가까지 상황은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불거진 최태원 회장 유심 교체 의혹에 대해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심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해외 출장에 나서는 오는 15일까지 로밍 고객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고객 위약금 면제를 놓고는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 SK텔레콤 이사회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크게 움직인 만큼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달러 인덱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FOMC 결과가 나올 텐데요. 시장에서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파월 의장이 얼마나 줄지 그 부분에도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